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항분포의 사촌격인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포화송은 에펠탑의 이름이 새겨진 72명의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1838년에 특정 시간이나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희귀 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수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발생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발생이고 일정한 평균 발생 개수, 이것을 앞으로 람다라고 부르는데 평균 몇 건과 같은 값을 말합니다. 이런 일정한 평균 발생 개수 람다를 가진다면 동일한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 해당 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포를 정의한 것이죠. 포화송 분포의 예로 흔히 설명되는 군대에서 말에 치이는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포화송이 아니라 포화송 사후 약 50년 정도 후에 독일의 통계학자 보르트키에비치의 연구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당시 프로이센 군대에서는 기마병들이 말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씩 생기고 있었는데 말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는 1년에 0.61건, 이걸 이제 앞으로 람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0.61건 정도로 매우 드물었고요. 그 각각의 사고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했죠. 보르트키에비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포화송 분포에 적용해서 분석해 보니까 사건의 발생 확률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떤 단위 시간 또는 공간, 면적 내에서 어떤 사건이 평균적으로 람다만큼 발생할 때 동일한 시간이나 공간 면적 내에서 그런 사건이 향후에 몇 번이나 발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화송 분포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죠.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입니다. 여기서 N은 표본의 개수이고 P는 발생 확률이죠. 이항분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서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분포 그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본 데이터의 개수 N이 매우 큰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발생 확률 P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매일 발생하는 불량 건수는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는 원래 NP로 계산돼야 되는 것이지만 N하고 P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NP로 쓰기보다는 람다라고 쓰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발생 건수는 앞으로 람다라고 쓰고 발생 확률 P는 N분의 람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확률 변수 X를 불량 발생수라고 정의할 때 불량이 Xi게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이항분포의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항분포의 함수식에서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원래는 n분의 람다가 아니라 p라고 쓰죠. 그런데 p나 n분의 람다는 똑같은 것이니까 여기서는 p 대신에 n분의 람다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ncx를 풀었으면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순열과 조합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분자와 분모에 있는 n-x 팩토리얼을 소거하면 다음과 같이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은 곱셈이니까 분모에 있는 x 팩토리얼과 n의 x 승자리를 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차피 곱하면 동일하니까요. 이제 n부터 n-x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개수가 x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ncx는 이렇게 쓰죠. 예를 들어서 n은 10이고 x는 4라고 한다면 10시 4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는 10에서 7까지 곱한 뒤 6팩토리얼을 곱하는 것이고 분모는 4팩토리얼과 6팩토리얼을 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을 공통으로 소거시키고 남은 개수를 보면은 분자에 4개가 남죠. 즉 x개가 남는다, x개가 분자에 남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 식을 다시 보면은 분자에 n부터 n-x 플러스 1까지 x개가 곱해져 있고요. 분모에도 n의 x승이니까 n이 x개가 곱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분모는 모두 n이고요. 분자는 n부터 n-x 플러스 1까지 하나씩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이항분포의 식에서 만약에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로 매우 커지게 되면 이항분포의 함수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게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식이 어떤 값에 수렴하는지를 이게 구할 필요가 생긴 건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포화송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처음에는 n이 충분히 크고 p가 매우 작아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개수인 np가 매우 작은 사건에 대한 이항분포의 근사치를 구하는 정도로 생각되었는데요. 근데 n하고 p가 정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 포화송 분포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식에서 n이 무한대로 크다면 이 부분은 모두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의 끝에 있는 n분의 람다는 0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크니까요. 그리고 1-n분의 람다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이 전체식도 n분의 람다가 0이면은 1의 마이너스 x승이 되니까 결국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식에도 n분의 람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한대 값인 n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그 승수 부분에 n이 있는데요. 거기에 마이너스 람다분의 마이너스 람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수 법칙에서 곱셈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연상수 2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상수 2는 복리이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베르누이가 처음 발견했고요. 이후에 오일러가 테일러 굽수와 관련된 다른 방식으로 찾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이름 첫 글자인 2를 붙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연상수의 식에서 n분의 1을 x로 치환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x의 상수 a를 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의 승수 부분을 a분의 1 곱하기 x분의 1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다시 n분의 1로 환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미지의 상수 a를 마이너스 a로 바꾸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두 식의 빨간색 부분이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연상수 2로 대체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자, 이제는 포화송 분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표본 개수 n이 1000이고요. 발생 확률 p는 0.5%인 상황에서 분량이 x개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처럼 n이 1000이면 이게 무한대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n과 p를 각각 1000과 0.05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컨비네이션과 승수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계산은 매우 힘들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포화송 분포 근사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매우 깔끔해집니다. 대체로 포화송 분포는 n이 100 이상이고 np 즉 평균 발생 건수가 5 미만인 경우에 이항분포와 비슷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포화송 분포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하루에 분량률이 10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항분포와 포화송 분포로 계산한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로 계산을 하면은 1.7996%를 구하게 됩니다. 동일한 문제를 포화송 분포 근사치로 구해 보면은 1.813%가 나오죠. 이항분포의 계산값과 미세하게 차이가 있긴 한데요. 포화송 분포의 계산 결과를 이항분포의 근사치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서 각 발생 건수별 확률을 구해본 그래프입니다. NP, 즉 람다가 5인 경우 1회 발생할 확률은 3.369%, 2회 발생할 확률은 8.422%, 그리고 10회 발생할 확률, 지금 방금 구한 거죠. 그거는 1.813%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를 1000에서 만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항분포의 값은 1.812%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포화송 분포는 n을 무한대로 놓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n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1.813%가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화송 분포는 이항 분포와 매우 비슷한 값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np와 npq가 되는 것은 베르누이 분포하고 이항 분포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불량률이 0.5%인 공정이 있을 때 해당 공정의 평균 분량과 분산을 이항 분포로 계산하면 각각 5하고 4.975가 됩니다. 이항 분포의 근사치인 포화송 분포는 좀 특이하게도 평균하고 분산이 동일하게 람다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유도하는 과정은 테일러 급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유도 과정 없이 직관적인 설명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어떤 공정에서 하루에 정확하게 몇 개를 생산하는지 잘 모르고 그 분량률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일 발생하는 분량 개수를 조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매일 발생하는 분량 개수를 쭉 조사하고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5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NP, 람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포화송 분포를 적용해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면은 둘 다 동일하게 람다, 즉 5가 됩니다. 포화송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이 둘 다 람다가 되는 이유를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포화송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n이 매우 커지고 p가 0에 수렴하는 경우에 근사치로 사용되는 걸로 개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분산 npq에서 p가 되게 작아지게 되면 1-p에 해당되는 q는 거꾸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분산값 npq는 np, 즉 람다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평균도 np, 분산도 np인 람다와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시 위쪽의 이항 분포 예제 n의 사이즈를 1000에서 만으로 10배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평균은 변함없이 그대로 5개가 됩니다. 하지만 분산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4.9975가 됩니다. 거의 5에 근접한 값이 되죠. 결국 n이 매우 커지고 p가 작은 경우에 평균과 분산은 거의 같은 값인 np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분산값이 되는 겁니다. 포화송 분포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 포화송 분포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화송 분포의 올바른 적용 사례로는 주어진 일정 생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량의 수,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 도착한 고객의 수, 동일한 면적의 직물에서 발견되는 흠집의 수,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화송 가정에 어긋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의 발생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각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제에 나오는 것처럼 1분마다 학생회관에 도착하는 학생의 수는 일정하지 않고 수업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발생 확률이 더 높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다음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진의 경우는 어떤 지진이 그 다음 지진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화송 가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0회 발생하는 것도 가능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짜는 일단 입원을 하면 1일이 되기 때문에 0일 입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사건도 포화송 분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포화송 분포의 가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n이 크고 p가 작은 경우에 대한 이항 분포의 근사치로 포화송 분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